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는 단순한 걸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이곳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은 고향에 있는 그녀의 아픈 동생의 병원비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녀의 삶은 쳇바퀴처럼 반복되었다. 낡은 원룸 새벽의 지하철, 그리고 이 텅 빈 사무실. 그녀의 삶에는 그 어떤 화려함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이 거대한 도시의 작은 먼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희망이란 언젠가 동생과 함께 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작은 바람이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새벽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싸워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이 거대한 건물처럼 텅 비어 있었고 차가웠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건물 속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만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먼지가 아니라 이 도시의 별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야경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만의 빛을 발산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소원이 있었다. 새벽 3시에 모든 청소를 마친 서연은 낡은 청소 도구를 챙겨 건물 뒷문으로 향했다. 건물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얇은 코트만을 걸친 채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빗속을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이 비처럼 차갑고 쓸쓸했다. 그녀는 그저 이 비를 맞으며 그녀의 슬픔을 씻어내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슬픔이 있었다. 그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바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였다. 고양이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작은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고양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들어올렸다. 고양이는 그녀의 품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품속에서 희미하게 울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안정을 찾았다. 서연은 자신의 얇은 코트로 고양이를 감싸고 주머니에서 작은 캔참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저녁 식사였다. 그녀는 캔참치를 열어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캔참치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런 고양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저 고양이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녀는 고양이에게 따뜻한 물을 주고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다. 그녀는 고양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었는지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서연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빗속을 다시 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말했다. 야옹아,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며 그녀의 슬픔을 조금씩 잊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고양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희망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현은 고양이에게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새벽은 그녀의 삶에 찾아온 첫 번째 빛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벽이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웠다. 새벽이는 그녀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새벽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새벽이가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목에 걸려있는 낡은 은색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목걸이에는 서연이라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서연아,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다. 그녀에게는 아빠와 3명의 삼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아빠와 3명의 삼촌들을 찾아 헤맸지만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잊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혼자서 살아갔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지갑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과 함께 3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의 남자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삼촌들, 삼촌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들의 존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5시 30분 건물 로비의 회전문이 열리며 한서연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씻은 낡은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다. 새벽이는 간밤의 보살핌 덕분인지 한결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다. 서연은 새벽이를 가방 속에 조심스레 넣고 낡은 코트에 단추를 여몄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로비 바닥을 닦으며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쳇바퀴처럼 반복되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새벽이와 아픈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8시 로비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사람들 사이를 피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바로 천성그룹의 젊은 팀장이자 이지훈이었다. 이지훈은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올라 주위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항상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렸다. 어이 아줌마, 그깟 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하나 바닥에 물기가 흥건하잖아. 이지훈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 직장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이지훈은 서현의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서현의 어깨를 밀치며 말했다. 아줌마, 내가 말했지. 당신 같은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 알겠어. 이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다. 서현은 이지훈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꾹 눌러 참았다. 그녀는 이 직장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이지훈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서현을 보자마자 비난하고 그녀의 일을 방해했다. 그는 그녀의 걸레질을 방해하고 그녀의 청소 도구를 훔쳐갔다. 그는 그녀의 낡은 코트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기도 했다. 서현은 이지훈의 괴롭힘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픈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직장을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괴롭힘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다. 그녀는 그저 이 괴롭힘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이지훈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서현이 청소한 바닥에 커피를 쏟아붓고 그녀가 정리한 서류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는 서현에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모욕을 주었다. 서현은 이지훈의 괴롭힘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괴롭힘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꾹 눌러 참았다. 그녀는 이 직장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이지훈은 서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서현은 이지훈의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지훈은 서현을 노려보며 말했다. 서현 씨, 당신 내게 복수하고 싶지. 나를 죽여버리고 싶지. 이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서현은 이지훈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피할 뿐이었다. 이지훈은 서현의 태도에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걱정 마. 나는 당신을 해고할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당신을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거든. 당신 나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덤비는 순간 당신의 동생은 죽을 수도 있어. 당신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지훈의 말에 서현은 깜짝 놀랐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동생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서현은 이지훈의 말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위협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이지훈은 서현의 반응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서현에게 말했다. 서현 씨,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의 동생은 죽을 수도 있어. 당신 동생의 목숨을 지키고 싶다면 내 말에 순종해. 알겠어. 이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서현은 이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그녀는 동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지훈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했다. 서현은 이지훈의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속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만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이지훈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빌딩 속에서 그녀만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이 도시의 먼지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사라지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절망이 있었다. 밤 10시, 서연은 청소를 마친 뒤 건물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공허하고 무미건조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만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과 함께 3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의 남자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삼촌들, 삼촌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박태준 CEO가 서 있었다. 박태준은 서연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박태준은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현 씨,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서현 씨를 지켜줄게요. 박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현은 박태준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박태준은 서현의 눈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 왠지 모르게 익숙한데. 그는 서현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은색 목걸이를 보았다. 목걸이에는 서현이라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박태준은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는 그 목걸이가 6년 전 그가 잃어버린 친구의 딸에게 선물한 목걸이와 똑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태준은 서현에게 물었다. 서현 씨, 혹시 당신의 아버지가 한태수 씨인가요? 서현은 박태준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서현은 박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태수 씨예요. 서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태준은 서현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6년 전 그가 잃어버린 친구의 딸을 드디어 찾았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서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현아, 너, 서현이 맞지? 나, 너의 삼촌이야. 나, 너의 삼촌 박태준이야. 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현은 박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빠의 친구인 삼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박태준 CEO와의 우연한 만남 이후 서현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이지훈 팀장의 괴롭힘은 여전했다. 그는 서현이 박태준 CEO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뒤에서 여전히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서현의 굴복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유희로 여겼다. 그의 눈에는 서현이 그저 한낱 청소부에 불과했다. 다음날 서현은 평소처럼 52층 펜트하우스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이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현 씨 회장님께서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셨는데 당신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더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서현을 짓밟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번뜩였다. 서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의 말에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 직장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그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이지훈은 서현의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서현이 청소하고 있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류철을 일부러 떨어뜨렸다. 서류철은 바닥에 흩어져 서현이 닦아놓은 깨끗한 바닥을 더럽혔다. 서현은 깜짝 놀라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이지훈은 그녀를 막아섰다. 서현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청소한 바닥에 서류를 떨어뜨렸잖아. 당신 나를 해고하고 싶어. 이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다. 서현은 이지훈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훈 팀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지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박태준 CEO가 서 있었다. 박태준은 이지훈과 서현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훈은 박태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회장님, 아닙니다. 이 여자가 회장님께서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셨는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가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계속했다. 박태준은 이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서현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서현아,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삼촌이니까. 박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현은 박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빠의 친구인 삼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박태준 CEO의 등장으로 인해 이지훈의 괴롭힘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지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질투가 더욱 커져갔다. 그는 박태준 CEO가 서현을 보호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회장님께서 저렇게 감싸주시는 거지? 이지훈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는 서현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었다. 그는 서현의 정체를 파헤쳐서 그녀를 다시 한번 짓밟고 싶었다. 그는 서현의 존재가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지훈은 서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현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서현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현이 고향에 아픈 동생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지훈은 서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박태준 CEO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지훈은 서연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기록했다. 그는 서연이 새벽일을 돌보는 모습 아픈 동생을 위해 병원비를 마련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의 삶을 보며 그녀를 더욱 경멸했다. 저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가 감히 회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말도 안 돼. 이지훈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서연을 짓밟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짓밟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다. 이지훈은 서연을 짓밟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을 회사에서 해고시키고 그녀의 동생의 병원비를 끊으려고 했다. 그는 서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지훈은 서연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다. 그는 서연의 존재가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없애버려야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악마의 속삭임이 가득했다. 이지훈의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박태준 CEO는 서연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인 한태수 씨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였으며 서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연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 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서연은 박태준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에요. 삼촌, 저도 삼촌들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촌들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빠의 친구인 삼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박태준은 서연을 품에 안고 말했다. 서연아,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삼촌이니까. 박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박태준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박태준과 함께 이지훈의 위협에 맞설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지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때 박태준은 이지훈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이지훈이 서연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태준은 이지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훈이 서연을 짓밟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태준은 이지훈의 음모를 막기 위해 다른 두 CEO인 김민준과 권혁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서연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연을 돕기 위해 이지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지훈의 음모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연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지켜주고 싶었다.
그들은 서연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서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준 CEO와의 재회 이후 서연의 삶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이지훈 팀장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멈췄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등 뒤를 쫓았다. 서연은 박태준의 따뜻한 보호 아래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들이운 먹구름처럼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지훈의 교활한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지훈은 서연의 정체를 캐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박태준 CEO가 서연을 철저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으려 했고 마침내 회사의 중요한 기밀 문서가 담긴 USB를 훔쳐내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 USB를 서연의 소지품에 몰래 넣어두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었다. 이지훈의 마음속에는 서연을 향한 증오와 함께 그녀를 짓밟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사악한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성그룹의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박태준 CEO를 비롯해 김민준, 권혁진 CEO까지 모두 참석했다. 이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회의실 한복판에 서서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말했다. 회장님, 긴급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중요한 기밀 문서가 담긴 USB가 사라졌습니다. 이 USB에는 저희가 공들여 준비한 신사업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다면 저희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연극이 숨어 있었다. 김민준 CEO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지훈 팀장, 그래서 그 USB가 왜 사라진 겁니까? 누가 그 USB를 가져간 겁니까? 김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지훈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말했다. 회장님, 제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USB가 사라진 시간, 유일하게 제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서연 씨입니다. 이지훈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서연이 이 거대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회의실에 들어선 서연은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낡은 청소복과 초라한 모습은 화려한 정장 차림의 임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이지훈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회장님, 이 여자가 회장님의 중요한 기밀 문서를 훔쳤습니다. 이 여자, 우리 회사의 첩자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악의가 가득했다. 서연은 이지훈의 말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태준 CEO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서연아, 정말 네가 그 USB를 가져간 거니 진실을 말해봐. 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믿는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박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삼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이지훈의 거짓말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지훈은 서현의 말을 비웃었다. 회장님,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소지품에서 USB가 나왔습니다. 이지훈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이지훈은 서현의 가방에서 USB를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서현은 자신의 가방에서 USB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결코 그 USB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결코 그 USB를 만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지훈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지훈은 서현을 노려보며 말했다. 서현 씨,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당신 회사에서 해고야. 그리고 당신은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죄로 감옥에 가야 할 거야. 이지훈의 목소리는 잔인했지만 그 속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서현은 이지훈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속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만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이지훈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빌딩 속에서 그녀만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이 도시의 먼지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사라지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절망이 있었다. 이지훈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회의실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은 이지훈의 말에 동조하는 듯했다. 그들은 서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서연을 그저 한낱 청소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연의 무고함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진심을 외면했다. 박태준 CEO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이지훈이 서연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혼자 두어서,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믿어. 박태준의 마음속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그는 이지훈의 음모를 막기 위해 다른 두 CEO인 김민준과 권혁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서연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연을 돕기 위해 이지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때 김민준 CEO가 이지훈에게 말했다. 이지훈 팀장,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USB가 서연 씨의 소지품에서 나왔다면 당신의 말대로 서연 씨는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죄로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이지훈을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지훈은 김민준의 말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김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제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권혁진 CEO가 이지훈에게 말했다. 이지훈 팀장, 좋습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모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서연 씨, 당신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24시간 안에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세요. 만약 24시간 안에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회사에서 해고될 것이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무죄가 증명된다면 이지훈 팀장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권혁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권혁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지훈의 음모에 맞서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빠의 친구인 삼촌들과 함께 이지훈의 음모에 맞설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이지훈 팀장의 승리감 가득한 미소와 서현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새 CEO의 팽팽한 침묵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서현은 가방에서 나온 USB를 보며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이지훈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왜소하게 느껴졌다. 그때 침묵을 깨고 김민준 CEO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지훈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지훈 팀장, 당신이 서현 씨의 가방에서 USB를 발견했다고 했죠. 김민준의 질문에 이지훈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제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가 분명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 것입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이지훈의 말을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지훈 팀장, 제가 당신의 사무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USB가 사라진 직후 당신은 서현 씨의 가방에 무언가를 몰래 넣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USB는 당신의 것과 동일한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것으로 당신의 거짓말은 증명되었습니다. 김민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이지훈에게 향했다. 이지훈은 김민준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빈틈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김민준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여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권혁진 CEO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USB를 들어 올렸다. 이지훈 팀장, 이 USB는 또 무엇입니까? 이 USB 안에는 당신이 우리 회사의 경쟁사인 태양그룹과 접촉하여 우리 회사의 기밀을 넘기려 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녹취록, 당신의 목소리가 맞죠? 권혁진의 말에 이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지훈의 거짓말과 음모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임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악이 교차했다. 그들은 이지훈이 서현을 함정에 빠뜨리고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지훈의 말에 속아 서현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과 권혁진 CEO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박태준 CEO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너를 혼자 두어서.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박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빠의 친구인 3명의 삼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그때 이지훈이 무릎을 꿇고 박태준에게 매달렸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연 씨를 괴롭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밀 문서를 빼돌리려 한 것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저 회장님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지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박태준은 이지훈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이지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지훈, 너는 나를 배신했고 내 조카를 괴롭혔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다. 이지훈은 박태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지훈의 몰락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이지훈이 그렇게까지 교활하고 사악한 인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연을 향해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서연을 향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연이 이 거대한 빌딩의 작은 청소부가 아니라 이 빌딩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태준 CEO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이제 네가 우리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우리 회사의 후계자로 삼을 거야. 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니? 박태준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후계자 자리를 제안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박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제가 삼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CEO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 씨, 제가 서연 씨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연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연 씨가 우리 회사의 후계자가 된다면 우리 회사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서연 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3명의 삼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권혁진 CEO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 씨, 제가 서연 씨의 삼촌 권혁진입니다. 서연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연 씨, 저희가 서연 씨를 찾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권혁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은색 목걸이를 보았다. 목걸이에는 서연이라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권혁진은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 목걸이 나 아버지가 너에게 선물한 목걸이 맞지? 나 아버지가 너에게 이 목걸이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서연아,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라고. 서연아,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권혁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권혁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빠의 친구인 3명의 삼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폭풍 같은 진실 공방 이후 이지훈 팀장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의 거짓말과 회사 기밀 유출 시도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박태준 CEO는 단호하게 그의 해고를 통보했고 이어지는 법적 절차는 이지훈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한때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팀장 자리와 명예, 그리고 화려한 미래를 한순간에 잃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서연에게 가했던 모욕과 괴롭힘, 그리고 회사에 저지른 배신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이지훈의 몰락은 서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박태준, 김민준, 권혁진, 세 삼촌들의 따뜻한 보호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세 삼촌은 서연을 위해 회장 저택에 그녀만을 위한 방을 마련해 주었다. 넓고 따뜻한 방,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은 그녀가 여태껏 살아왔던 낡은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화려함 속에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 CEO가 서연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서연 씨, 아니 서연아, 이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에게 주려던 반지야.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상자를 열어 서연에게 반지를 보여주었다. 반지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반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삼촌, 제가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을... 서연은 반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김민주는 서연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며 말했다. 서연아, 이건 네가 받아야 할 마땅한 선물이야.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사랑의 증표야. 서연아, 이 반지 꼭 네가 간직해줘. 김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김민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반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빠의 친구인 삼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새 CEO는 이지훈이 횡령했던 자선 기금을 모두 회수했다. 그들은 그 기금을 바탕으로 파랑새 재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선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서연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이 재단의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박태준 CEO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이 재단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너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 재단을 이끌어준다면 이 재단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재단이 될 거야. 박태준의 말에 서연은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서연은 파랑새 재단의 총괄 매니저가 되었다. 그녀는 재단을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빵을 가르쳐 주었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집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3명의 삼촌과 함께 그리고 파랑새 재단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권혁진 CEO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빵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가 빵을 만들 때 정말 행복해 보여. 권혁진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네, 삼촌. 저는 빵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해요. 빵은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빵은 저에게 따뜻함이었어요. 빵은 저에게 사랑이었어요. 서연의 말에 권혁진은 감동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네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렴. 네가 만든 빵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질 거야. 권혁진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3명의 삼촌과 함께 그리고 파랑새 재단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연은 파랑새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쳇바퀴처럼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지훈의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서연은 새 CEO와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이제 그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다. 그날 저녁 서연과 새 삼촌은 정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복했다. 그들의 식탁은 6년 전 서연의 식탁보다 훨씬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과 새 삼촌은 정원을 산책했다. 박태준 CEO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행복하니? 서연은 박태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네, 삼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박태준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정말 행복하다. 서연아, 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 CEO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야. 서연아, 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김민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3명의 삼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권혁진 CEO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서연아,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서연아, 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권혁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권혁진의 품에 안겨 말했다. 삼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와 저의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권혁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시간은 유유히 흘러갔고 서연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청소복을 입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쓸쓸히 걸어 다니던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파랑새 재단의 총괄 매니저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삶은 천성그룹의 회장저택이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넓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아픈 동생을 정성껏 보살폈고 동생은 그녀의 사랑과 새 삼촌들의 지원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동생은 서연과 함께 파랑새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되었다. 동생의 건강한 웃음소리는 서연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서연은 동생의 행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새 CEO는 서연을 딸처럼 조카처럼 아껴주었다. 그들은 서연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그녀를 지지했다. 그들은 서연에게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주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서연은 그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삶은 파랑새 베이커리의 작은 희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쳇바퀴처럼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동화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아름다운 시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다. 파랑새 재단은 서현과 새 삼촌들의 노력으로 인해 더욱 성장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빵을 가르쳐주는 파랑새 베이커리 교실을 열었고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파랑새 베이커리 교실은 서현이 어린 시절 꿈꾸었던 빵집과 똑같았다. 따뜻한 오븐의 열기와 고소한 빵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서현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아이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를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서현은 파랑새 베이커리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현의 설명을 들으며 빵 반죽을 치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현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빵은 그냥 빵이 아니야. 빵은 사랑이야. 빵은 희망이야. 빵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야. 너희들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제빵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서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서현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현을 보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갔다. 서현은 아이들에게 빵을 가르쳐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새 삼촌이 있었고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이자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파랑새 베이커리의 작은 희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쳇바퀴처럼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서현은 새 CEO와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이제 그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다. 그날 저녁 서현과 새 삼촌은 정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복했다. 그들의 식탁은 6년 전 서현의 식탁보다 훨씬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서현과 새 삼촌은 정원을 산책했다. 박태준 CEO가 서현에게 물었다. 서현아, 행복하니? 서현은 박태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네. 삼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박태준은 서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현아,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정말 행복하다. 서현아, 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 CEO가 서현에게 말했다. 서현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야. 서현아, 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현은 김민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3명의 삼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권혁진 CEO가 서현에게 말했다. 서현아,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서현아,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서현아, 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권혁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현은 권혁진의 품에 안겨 말했다. 삼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와 저의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서현은 권혁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시간은 자정의 경계를 막 넘어서고 있었다. 한서연의 손에 쥐어진 걸레는 축축했고 그녀의 손목은 기계처럼 반복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 건물, 52층 펜트하우스에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풍경일 뿐이었다. 이 도시의 화려함은 그녀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세상은 새벽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물걸레 소리와 자신의 발소리만이 가득한 이 고독한 공간이었다. 사무실 바닥에 뿌려진 왁스칠 광택제는 그녀의 낡은 운동화 밑창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서연은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골랐다. 쉰 듯한 허리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피곤함에 짓눌려 있었다. 이곳은 천성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 거대한 기업의 펜트하우스는 오직 3명의 CEO만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겠지만 이 시간 이곳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CEO들의 책상을 하나씩 닦으며 그들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책상 위에는 그녀에게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만년필 값비싼 가죽 서류철, 그리고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 멈춰 서서 사진 속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도 저런 사진 갖고 싶었는데. 그녀는 사진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